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들께 털어놓고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 곁에 평생 함께 머물러 줄 거라고 생각했던 소중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모두 떠나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을 안겨주었고 지금도 꿈만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3개월 전쯤에 엄마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날이 다가와 정신적으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빠도 저를 두고 일찍 세상을 떠나시더니 엄마도 췌장암으로 저와의 작별을 준비하고 계셨죠. 하루하루 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저에게 힘이 되어준 건 남편과 하나뿐인 10년지기 친구였습니다. 저를 위로해 주기 위해 저희 집에 자주 찾아왔던 친구는 많은 것들을 도와주며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들을 뒤에서 챙겨주고 있었어요. 너무 고마웠고 항상 미안할 만큼 제가 병원에서 엄마 곁을 지켜주는 동안 집안에 필요한 것들을 대부분 해결해 주었습니다. 10년을 알고 지냈으니 가족이나 다름없었죠. 아이들도 제 친구가 항상 잘 챙겨줘서 그런지 거의 엄마처럼 잘 따르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되면서부터 병원에 더 오래 있게 되다 보니 집안일에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친구가 대신 도와주고 있던 어느 날 너무 신세만 지는 것 같아 오래간만에 저희 식구들과 친구를 데리고 외식이나 하려고 서둘러 집에 간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다는 친구가 고생할 걸 생각하니 너무 미안해서 최대한 빨리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는데 아이들은 거실에서 뛰어놀고 있더라고요. 남편도 때마침 퇴근을 했는지 현관에 신발이 보이길래 그네한테 아빠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 안방에서 쉬고 있다길래 별 생각 없이 안방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제 두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출발할 때 친구한테 전화를 했을 때 아이들과 놀아주다가 잠깐 쉬고 있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안방에 남편과 함께 있을 거라곤 상상을 하지 못했었죠. 제 두 귀를 막아버리고 싶을 만큼 둘이 나누는 사랑의 소리는 모든 걸 한순간에 주저앉게 만들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가져와 주었죠. 아이들도 있는 집에서 둘은 해선 안 될 짓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전혀 의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언제부터였는지 모르지만 제가 눈치를 챘으면 분명 거리를 뒀겠지만 저에게 너무 많은 도움을 주고 특히 저희 엄마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집안 가사는 친구가 대신 해줬었기 때문에 의심보다 고마운 마음이 더 크게 작용했는지 친구와 남편이 눈이 맞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떨리는 손으로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두 사람의 머리채를 잡아 뒤흔들고 싶었지만 저에게는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제가 고민하는 사이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며 저를 부르는 순간 방 안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는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고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서둘러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뒤 방에서 허겁지겁 뛰쳐나온 친구와 남편은 땀이 푹 젖은 채 옷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를 보며 어색한 미소로 언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신 언제 왔어? 아유, 인기척이라도 해야지. 안방에서 잠깐 쉬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당신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고. 생각보다 일찍 왔네.
나보다 당신이 일찍 왔는데? 안방에서 뭘 했길래 온몸에 땀이 비오듯 흘러? 오늘 외식하기로 했었잖아. 나는 이제 막 집에 들어왔지. 은희 너는 옷차림이 그게 뭐니? 아무리 가족 같아도 이 사람 보는 앞에서 옷은 제대로 갖춰 입고 있어야지. 너도 집안일 하느라 체력을 많이 쏟았을 텐데 서둘러 나가자. 오늘 안방 화장실이 좀 더러운 것 같아서 청소 좀 하느라 옷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네. 나 옷 좀 제대로 다시 정리하고 올 테니까 먼저 나갈 준비하고 있어. 요즘 내가 몸이 별로 좋지 않은가 봐. 누워만 있었는데도 온몸에 식은땀이 난다니까. 아무래도 기력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몸보신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은 한의원 알고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줘. 당신이 그런 건 잘 알잖아. 그럼 나는 밖에서 차 시동 걸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애들 준비시켜서 나와. 남편은 자신의 행동에 괜히 찔리기라도 한 듯 저와의 자리를 최대한 빨리 회피하고 싶어 했어요. 못 본 척, 못 들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연기를 했지만 언제까지 제가 버티고 있을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살짝 건들기라도 한다면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감정 컨트롤이 힘들었지만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최대한 억누른 채 둘의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었죠. 그렇게 아이들의 외출 준비를 끝낸 채 친구가 화장실에서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동안 나오지 않길래 천천히 걸음을 옮겨 화장실 앞으로 다가가자 친구는 남편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집에 온 제가 모든 걸 봤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 때문인지 제가 다 알고 있으면 어쩌냐고 저한테만큼은 들키고 싶지 않다고 걱정을 하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제가 노크를 하면서 준비가 다 됐다고 하자 친구는 남편과의 전화통화를 서둘러 끊고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제 눈을 제대로 못 보고 서둘러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분위기 있는 음식점에서 서로 마주보며 식사를 이어나갔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밝은 분위기로 친구에게 말을 붙이며 어색함을 풀어 주었습니다. 오늘따라 분위기가 왜 이래? 은희 너 무슨 일 있었어? 말까지 더듬고 평소의 모습이 전혀 아닌데? 어디 불편한 거라도 있는 거야? 음식이 입맛에 안 맞아? 어? 아니. 오늘따라 내가 좀 무리를 했는지 약간 몸살기가 있는 것 같네. 집안 청소가 쉽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피곤한 것 같아. 시간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래도 은희 너 덕분에 내가 엄마 옆에 오랜 시간 붙어 있을 수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의사 말로는 길어야 몇 달이라곤 했지만 예정보다 더 일찍 내 곁을 떠나실지도 모른다고 하셔서 웬만하면 엄마 곁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었거든.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고맙긴. 우리가 한두 번 본 사이도 아니고 10년이나 함께 있었어. 완전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내가 챙겨주는 건 당연한 거야. 너도 우리 집안 도와줬었잖아. 주저앉을 뻔했던 거 사업 다시 일으켜줬을 때 얼마나 고마웠었는데. 우리 부모님께서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계셔. 지금 안 좋은 문제 좀 해결되면 그때 식사나 같이 하자고 하셨어. 집안일은 걱정하지 마. 내가 최대한 신경 쓸 테니까 어머니 건강이나 잘 챙겨드려. 나보다 네가 더 고생하고 있잖아. 요즘 내가 시간이 들쑥날쑥해서 병원을 자주 못 가는데 내일은 시간이 좀 남을 것 같거든.
오래간만에 장모님 얼굴이나 한번 뵈러 병원에 좀 들려야 되겠다. 친구와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지 저에게 잘해주는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표정 관리하면서 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서로 가끔씩 주고받고 있는 눈빛은 저를 더욱더 괴롭게 만들고 있었어요. 제가 받은 배신을 어떻게 대갚아 줄 수 있을지 두 사람을 쳐다보면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죠. 그렇게 모두가 진실을 숨기고 거짓된 모습으로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 상태에서 친구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남편도 일 때문에 급히 전화를 해야 할 곳이 생겼다면서 자리를 비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뭔 죄인지 너무 불쌍해 보여 하루빨리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밖엔 없었어요. 그런데 큰애가 저에게 충격적인 한마디를 뱉었고 너무 놀란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했었는데 모든 걸 뒤에서 지켜만 볼 뿐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네가 친구와 남편이 자기들이 잠깐 놀이방에 들어가 놀거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서로 가까이 붙어서 접촉을 한다고 진한 애정 표현을 서슴없이 보여주고 있었다는 걸 아이 입으로 듣고 말았죠. 그네도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듯 제가 상처받을까봐 그동안 모른 척 했었다면서 집안일을 도와주려고 집에 왔을 때부터 남편과 친구와의 사이가 심상치 않았다는 걸 저에게 전부 다 알려주었어요. 아이들한테만큼은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는데 두 사람은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고 말았죠. 저는 큰애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벌써부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친구와 남편이 서로 친해서 그런 거라며 외국에서도 그런 표현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그네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사이에 몇 번이나 충격을 받았던 터라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 집에 들어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계산을 하고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친구와 남편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심각한 얼굴 표정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한숨밖에 안 나왔고 그전에는 몰랐던 둘의 행동들이 제 눈에 전부 들어오고 있었죠. 둘이 바람 피우고 있는 모습을 제가 알아차리기 전에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었고 1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기 때문에 서로가 워낙 친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뿐이었는데 모든 게 밝혀지면서부터 남편과 친구가 제 앞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 같던데? 기현 씨가 봤을 땐 어떤 거 같아? 우리가 안방에 있었던 건 모르는 거 같지? 10년 동안 봤는데 아까 마주보고 앉았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 이제 우리 다른 데서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괜히 이러다 걸리기라도 하면 얼마나 상처받겠어. 내가 그 사람이랑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었잖아. 딱 보면 바로 알지. 전혀 눈치 못 채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우연히 엄마가 원래 좀 둔한 편이잖아. 그러니까 표정 관리 잘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나가면 되는 거야. 여태까지 잘해왔잖아. 나도 아까는 정말 뜨끔했었다고. 만약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안방 문 열고 들어왔을 때 못 볼 걸 보였을 거 아니야. 우리 당분간 밖에서 만나는 게 좋겠어. 아무래도 아이들도 우리를 계속해서
의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학교 갔을 때 잠깐 만나든지 해야지. 이러다가 정말 걸리기라도 하면 그땐 우린 뼈도 못 추린다고. 아까는 우리가 이성을 잡지 못해 일을 저질렀지만 앞으로는 최대한 조심하자.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잖아. 장모님 몇 달 안 남았는데 세상 떠나시면 그 재산 전부 그 사람한테 들어가게 될 테고 그 재산이 아마 70억 정도 된다고 들었어. 그걸 얻기 전까지는 서로가 조심을 해야 우리 손에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나한테 전부 다 계획이 있으니까 일단 당신은 한동안 아이들한테만 신경 써줘. 조금이라도 의심을 사게 하면 안 돼. 곧 모든 준비가 끝이 나게 되니까 힘들어도 그때까지만 참고 조금 더 힘내. 정말 70억 재산 당신이 전부 다 가져올 수 있는 거 맞는 거지? 내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아빠가 이번에 사업 확장하고 싶어 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해 보이시더라고. 난 당신밖에 없으니까 당신은 나 절대 배신하면 안 돼. 우리는 이제 한 배를 탄 사이야. 너무 오래 있었던 것 같으니까 빨리 들어가자. 둘은 제가 생각했던 것 상상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꺼낸 말을 들었을 때 왜 이런 시련이 저에게 찾아왔는지 너무나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빠 살아계셨을 때 부동산 업을 하셨었는데 그 건물이 현재 시세로 70억이 넘어가게 되었었죠. 건물 하나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나시면서 엄마가 건물 관리를 하면서 생활을 하고 계셨지만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면 무남동녀 외동딸인 제가 그 건물을 소유가 될 테고 그걸 알고 있던 남편이 저에게서 뺏어가고 싶어 제가 알지 못하는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고 그날 이후 저에게는 분노만 남아 있었죠. 엄마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건 남편과 친구 몰래 증거물을 만들어 놓는 거였고 두 사람의 인생을 최대한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엄마는 의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제 곁을 떠나셨고 제 편은 더 이상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엄마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슬픔과 동시에 가식적인 모습으로 저를 도와주고 있던 남편과 친구의 모습들이 장례식장에서 저를 더 오열하게 만들었고 두 사람은 제가 엄마를 잃은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줄 알고 같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세상 떠난 것도 견디기 힘든데 저를 위로해주고 있는 남편과 친구의 행동이 저를 더 소름 끼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던 저는 결국 탈진을 하게 되었고 늦은 새벽에 너무 지쳐버린 저는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서 잠깐 누웠는데 제 눈에 들어온 한 장면을 보고 실성한 여자처럼 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남편과 10년지기 친구가 상 밑에서 서로 손깍지를 낀 채 술잔을 기울이면서 슬픈 표정으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두 사람이 보인 행동 때문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그 모습을 보며 또다시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차마 더 이상 제 눈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 몸을 돌린 채 괴로워하고 있는데 남편이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는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길래 저는 그 틈을 타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친구한테 천천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많이 힘들 때는 뭐라도 좀 챙겨 먹는 게 좋아. 내가 먹을 것 좀 줄 테니까 잠깐 기다려봐. 우연 아빠는
지금 통화하러 잠깐 밖에 나갔어. 먹을 건 필요 없으니까 일단 자리에 앉아봐봐. 내가 너한테 중요한 할 말이 있거든. 다른 사람한테는 내 고민을 털어놓을 수가 없겠더라고. 무슨 고민이 있길래 상당히 심각한 표정으로 괴로워하는 거야? 10년직인 내가 고민 다 들어줄 테니까 한번 다 털어놔봐. 내가 그런 건 또 잘 들어주잖아? 아무래도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 예전과는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달라졌어. 그래서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 중이야. 이거 봐봐. 얼마 전에 나한테 킥으로 배송된 사진인데 여자의 얼굴은 찍혀 있지 않더라고. 그 사람 모습만 나왔는데 너는 혹시 누군지 알겠어? 어디서 많이 봤던 사람인 것 같기는 한데 뒷모습만 보고서는 잘 모르겠더라고. 내가 이 사진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느낌이었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도 네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해서 지금 상당히 당황스럽긴 한데 사진 속에 보이는 여자는 나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우연 아빠가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거야? 이거 너무 충격이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나도 잘 모르겠어. 일단 좀 더 조사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조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중인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몇 가지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일단 남들이 다 아는 상간소송으로 이혼을 하고 사진 속의 여자한테까지 위조를 받던지 아니면 내가 가진 재산으로 이 두 사람을 두 번 다시 세상 빛을 못 보게 만드는 거야.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나는 전자보단 후자가 나을 것 같은데. 내가 알아본 업체가 꽤 음지에 있는 사람들인데 돈만 주면 시키는 건 뭐든지 한대. 사진 속에 보이는 사람이 남편과 상간녀 둘이니까 돈은 좀 많이 들긴 하지만 전문 업체라 뒤처리도 깔끔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게 정리해줄 수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나는 후자를 선택하기로 거의 결정했거든. 내가 이런 고민을 너한테 얘기하는 건 아직 내가 이성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야. 은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위자료 쪽이야? 아니면 나랑 같은 생각이야? 너도 내 친구니까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을 거 아냐. 이 사진을 처음 봤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 나처럼 배신감을 느꼈지? 아, 너한테 너무 어두운 얘기를 했나 보다. 됐다.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내 결정으로 이 두 금수들의 인생이 정해질 테니까 나는 두 사람을 이 세상에서 정리해버리기로 결정했어. 기회 같은 것도 주고 싶지 않아.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 너는 내 마음 이해하지? 그렇지. 네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믿었던 사람한테 받는 배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네가 아까 그렇게 오열을 했던 거구나. 그래도 너무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우연 아빠랑 사진 속의 여자도 아주 잠깐의 실수였을지도 모르잖아. 아이들도 생각해야지.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아빠가 있어야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지금 네가 너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겠지만 분명 우연 아빠도 후회하고 있을 거야. 다시는 만나지 않으려 할지도 몰라. 일단 좀 더 지켜보는 게 어떨 것 같아? 불행은 또 다른 불행을 남겨주게 되는 거라고. 너는 지금까지 왜 결혼을 안 한 거야?
10년 동안 내 옆에 있어주면서 단 한 번도 남자를 만나거나 소개해준 적 없었잖아. 네가 나처럼 가정을 꾸리고 살아왔었다면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줬을 텐데. 벌써 그 업체에 내가 지시를 내린 상태야. 장례식이 끝나고 남편과 사진 속에 있던 여자가 단둘이 만나는 순간 그때를 놓치지 않고 정리해주기로 했어. 둘이 좋아서 붙어 있겠다는데 세상 떠나는 것도 같이 갈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겠어? 은희야, 그런데 왜 이렇게 굳어있는 거야? 아유, 누가 보면 네가 내 남편과 바람난 줄 알겠다. 나도 술이나 좀 줘봐. 엄마도 내 곁을 떠나시고 남편이라는 사람도 다른 여자 만나서 조만간 세상 떠나는데 내 곁에는 이제 의지할 데가 은희 너밖에 없다. 그러고 보니 너희 아버지 사업은 잘 되어가고 계시다며? 이번에 확장한다던데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친구는 사색이 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을 파르르 떨며 저에게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상당히 공포에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친구의 입에서 진실을 꺼내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도 친구가 그 자리에서 모든 걸 털어놓고 죄를 뉘우치기를 바랐지만 제 편을 들어주면서 본인의 잘못을 숨기고 있었죠. 저는 친구가 따라준 술 한 잔을 입에 털어놓은 뒤 남편과 친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가지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엄마의 영정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건 엄마가 세상을 떠나셔서 슬픈 마음에 흘리는 눈물이 아닌 친구가 끝까지 저에게 거짓말을 한 거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었어요. 저와 친구가 나눈 대화를 전혀 알지 못한 남편이 자리로 돌아와 친구 옆에 앉아 말을 붙이려 하자 친구는 경기를 일으키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급하게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당황한 남편은 저한테 다가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길래 잘 모르겠다며 쉬고 싶으니 건들지 말라고 남편도 집으로 돌아가 주길 바랐어요. 남편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아침 일찍 다시 오겠다면서 급하게 밖으로 빠져나갔고 그날 이후 남편은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마 친구가 제가 얘기했던 걸 그대로 전달해 줬었겠죠. 그렇게 길게만 느껴졌던 장례식은 마무리가 되었고 남편과 친구는 더 이상 제 전화를 받지도 모습을 나타내지도 않고 있었어요. 제가 말했던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 업체를 시켜 남편과 친구를 정리할 거라는 말은 전부 다 사실이 아니었어요. 제가 받은 상처와 분노는 하늘을 찔렀지만 저는 그런 일을 선택할 정도까지 바닥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피해를 받게 될까봐 두려운 나머지 모습을 숨길 뿐이었죠. 그렇게 남편과의 이혼 준비를 하기 위해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고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들에 대한 효력과 앞으로의 위자료 등에 대해서 의논을 한 다음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사람 인생 참 웃긴 게 제가 나오는 타이밍에 남편과 친구가 제 앞을 지나갔고 저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어요. 순간적으로 화들짝 놀란 두 사람은 보면 안 될 걸 보기라도 한 것처럼 급하게 도망을 치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말 하나 제대로 붙일 수도 없었죠. 그동안 둘이 함께 숨어 지내고 있었는지 저에게 발각된 이후 차를 타고 사라졌는데 죄를 지으면 결국 그 끝은 비참하다는 결과가 뒤따라오듯 남편과 친구가 교통사고가 나서 생명이 위급하다는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응급실을 찾아갔을 때
이미 두 사람은 수술실에 들어간 상태였고 친구의 부모님께선 오열을 하며 수술실로 달려오셨어요. 저와도 친분이 있는 분이라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시길래 교통사고가 났다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오랜 시간 끝에 수술실에서 나온 두 사람은 충격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상태가 위중해서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말았어요. 친구는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상태였고 의사는 깨어나도 평생을 식물 인간으로 살아야 한다며 희망이 없다는 말을 전해 주었어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제가 장례식장에서 했던 말들 때문에 저와 마주쳤을 때 자신들이 피해를 받을까봐 도망을 치다가 결국 비참한 결과를 얻고 말았죠. 시부모님께선 남편의 모습을 보곤 오열을 하셨고 하나뿐인 자기 아들이 부모를 놔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게 생겼다면서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눈물을 멈추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며칠 뒤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친구는 기적적으로 식물인간에서 벗어나 눈만 꿈뻑거리는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전신마비였지만 그래도 눈은 움직일 수 있다는 건 기적이라고 희망을 잃지 말라며 친구의 부모님을 안심시키려 의사는 좋은 말을 아끼지 않으셨지만 저에게는 그 이상 좋아질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처참해진 친구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는데 친구의 눈동자는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듯 보였지만 저는 친구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가정을 왜 건드려서 이런 피해를 보는 거야?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었는데 너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도망까지 쳤으면 잘 살았어야지. 이게 무슨 꼴이야? 그리고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정신줄을 놨다고 한들 너희들한테 돈 아깝게 그런 돈을 사용하겠어? 그냥 해본 말이었는데 너희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도망을 치다가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거 아냐. 참 한심하다. 그 사람 핸드폰이 나한테 들어왔는데 너희들 정말 가관도 아니더라. 네가 왜 지금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었는지 둘이 나눈 문자 내용을 보니까 알 수 있겠더라고. 이중적인 생활하니까 그렇게 좋았니? 나는 너를 진정으로 친구라고 생각해서 너희 부모님의 일까지 전부 도와줬었는데 그런 나를 배신해? 그 사람은 정말 나를 이 세상에서 보내려고 철저하게 계획까지 세웠었더라. 70억에 눈이 멀어 둘이서 짜고 치고 사고까지 유발하려 해? 내가 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족처럼 진심으로 생각했었어. 그런데 너는 내 남편과 아이들도 있는데 안방에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러? 네가 평생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의사가 그러는데 네가 할 수 있는 건 눈만 꿈뻑거릴 수 있다고 하더라. 어쩌면 세상 떠나는 것보다 지금이 더 비참한 결과겠지. 나는 2번 다시 너를 보러 오지 않겠지만 평생 천장만 바라보며 무엇을 잘못했는지 뉘우치며 살길 바래. 아, 그리고 그거 알아? 너희 아빠가 운영하고 있던 사업 확장하려고 의욕이 앞서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 만약 우리의 관계가 좋았다면 당연히 도와줬었겠지만 지금으로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 네가 앞으로 계속해서 불행했으면 좋겠어. 마지막으로 바라는 건 그것뿐이야. 그럼 건강하게 잘 지내라. 친구는 저를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눈빛에선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는 있었지만
저는 친구를 용서해 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했던 잘못에 대한 용서도 구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지만 오히려 그게 더 잘된 일인 것 같네요. 추한 모습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소중했던 사람들을 한순간에 모두 잃게 됐지만 아직 제 나이 젊기 때문에 앞으로 아이들과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제가 바라는 건 그것뿐입니다. 친구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저에 대한 분노만 남아있는 상태일까요?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큰 대가가 뒤따랐는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여러분들께 털어놓게 되니 어느 정도 마음이 후련해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삶은 저처럼 불행이 아닌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세상에 가족이라곤 엄마와 저 둘뿐이었어요. 엄마는 저를 위해서 항상 열심히 사셨는데요. 제가 어릴 적 아빠와 이혼을 하시고 난 후에 정말 열심히 사셨죠. 성인이 되고 나서 처음 만났던 남자친구와 저는 연애 후 결혼을 다짐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정말 일찍 결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남편의 집은 동네에서도 소문난 잘 사는 집이었어요. 30여 년간 인고 부부셨던 남편의 부모님은 사이가 무척 좋으셨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 역시 일찍 결혼을 하고 싶어 했죠. 저는 사실 엄마가 혼자였기 때문에 되도록 결혼을 천천히 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생각이 달랐어요. 지은아,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35년 동안 너무 행복하게 잘 사셨던 모습만 봐서 그런지 나도 일찍 결혼하고 싶어. 우리 부모님이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셨거든? 처음에 결혼할 때 나를 임신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결혼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정말 인고 부부셨어. 나도 얼른 결혼해서 나를 닮은 자식을 낳고 싶고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 너 지은이었으면 좋겠다. 성규 씨, 나도 성규 씨랑 결혼을 하면 너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아. 그렇지만 나는 이 세상 가족이라곤 엄마 혼자인데 내가 결혼을 하고 나면 엄마가 너무 외롭고 힘들진 않을까 생각을 해. 안 그래도 나 키우시느라고 평생을 고생하셨는데 이제 내가 다 컸다고 시집을 가버리면 엄마 혼자 너무 외롭고 쓸쓸하지 않을까 싶어. 결혼을 하더라도 내가 조금 더 크고 자리를 잡으면 그때 했으면 좋겠어. 지은이 마음도 잘 알고 있어. 그렇지만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나는 어머님 아들처럼 잘할 자신 있어. 그거라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어머님이 외로울까봐 결혼을 걱정하고 있는 거라면 전혀 걱정하지 않게 내가 잘할게. 내가 아들이 되어줄 테니까 얼른 나랑 결혼하자. 오히려 나랑 결혼하면 나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어머님 챙길 수 있어서 좋지. 남편은 자신이 아들이 되어주겠다면서 엄마 걱정으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거라면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는 말이겠지 생각을 했었는데 남편은 실제로도 엄마가 하는 식당에 찾아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같이 저녁을 먹기도 하면서 정말 친자식처럼 살뜰하게 행동을 했어요. 그런 남편의 행동에 저도 감동을 했지만 저희 엄마도 너무나 좋아하셨죠. 그렇게 저희 집에서는 남편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갖게 되었지만 누구보다 반대를 했던 것은 남편의 어머님이셨어요. 몇 번 놀러가 남자친구의 어머님을 뵙기도 했지만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죠. 그래 왔니? 너희는 어째
매일 이렇게 붙어 다니니? 이제 좀 지겨울 때 되지 않았어? 원래 20대 때는 그냥 몇 번 만나다가 헤어지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는 거 아니다. 그리고 너, 지은이는 여자애가 무슨 남자의 집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이런 거 다 흉보이니까 이제는 우리 집에 오지 좀 말렴. 엄마, 왜 그래? 나 지은이랑 결혼할 거라니까? 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 지은이 무안하게. 엄마 너무 그렇게 이상하게 말하지 마. 지은이는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데 엄마는 왜 자꾸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해? 이렇게 계속 그러면 나 엄마한테 허락 안 받고 그냥 지은이랑 혼인신고 확 해버린다. 얼씨구, 너, 네 나이가 몇 살인데 결혼을 해? 연애나 해보고 말을 할래? 네 나이에 결혼을 하고 아이 낳으면 어떻게 키울 건데? 나야 네 아빠랑 처음 연애하고 임신해서 아이 낳은 거라지만 솔직히 쟤는 너 말고도 여러 명 만나보지 않았겠니? 넌 억울하지 않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봐야지. 나는 젊어서 아쉬운 게 다른 사람 만나보지 못한 것도 아쉽더라. 그래 봤더니 네 아빠만한 사람 없겠지만 너는 아빠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어린데 무슨 결혼은 결혼이야. 그냥 연애나 해. 그리고 우리 집안에 제가 어울리긴 하니? 시어머님께서는 나이가 이렇게 젊은데 무슨 결혼을 하냐면서 연애나 하라고 말을 하곤 했었죠. 남편의 나이가 어리고 거기다가 능력도 있는데 벌써부터 결혼을 할 필요는 없다면서 말을 했어요. 저는 시어머님의 속뜻을 다 알고 있었지만 저 역시 딱히 결혼이 급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다가 3년의 연애 끝으로 남편이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자 트러블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가장 큰 일은 시어머님께서 밥도 먹지 않고 알아눕기 시작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해와서 폭언을 쏟기도 하셨죠. 너, 내가 이런다고 너희 결혼 허락할 것 같니? 너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면서 괜찮은 사람 있으면 발목 붙들고 안 놔준지 모르겠지만 나는 평생 성규 아빠 하나만 보고 살았던 사람이라서 너 같은 애들이 어떤 애인지 잘 몰라. 성규 아빠도 그렇지만 우리 성규 얼마나 순진하고 착한데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네가 얼마나 여우같이 굴었으면 곳에 넘어가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겠니? 제발 부탁인데 우리 성규 꼬드기지 좀 말아라. 어머님, 저 성규 씨 꼬드긴 거 아니에요. 저희 3년이나 연애를 했고 서로 좋은 감정으로 잘 만나고 있어요. 이제는 서로가 함께해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어머님께서 왜 저를 허락해 주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다른 사람이 본다면 제가 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연봉도 좋은데 어떤 점이 어머님께 마음에 들지 않으신지 모르겠네요. 너 그거 몰라서 묻니? 너는 홀어머니의 외동딸 아니니? 다른 집 기둥 뺏어오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너는 네 친정 기둥 아니니? 나는 우리 아들 남의 집 기둥으로 살게 할 순 없다. 그러니까 네가 우리 성규랑 잘 말해서 마음 좀 돌려놓으렴. 네 출신이 이런 걸 뻔히 아는데 누가 받아주겠니? 우리 아들이야.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하니까 그런 거고.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으니 절대 허락할 수 없다. 너 우리 집 재산 보고 오는가 본데 난 너 허락할 생각 없고 어림도 없으니까 그만 욕심 부려. 저는 시어머님의 말을 듣고 사실 결혼을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시어머님과 연을 끊겠다면서 제가 살고 있던 집에 들어와 같이 살기 시작했죠. 이렇게 남편이 집을 나오고 나서
결국 시댁에서는 저희를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몇 년 동안은 신혼처럼 행복하게 잘 지냈지만 이내 결혼 생활이 삐걱대기 시작했어요. 저와 남편은 성향부터 생활 방식까지 서로 크게 달랐습니다. 남편은 일이 없는 날이면 늦게까지 게임을 했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저는 일이 없는 날에도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고 늘 일찍 잠에 드는 편이었습니다. 거의 생활 패턴이 반대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많았죠. 당신은 뻣뻣하고 FM이야.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부부인데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서로 맞춰지는 시간이 없으면 이게 무슨 부부야? 운동을 하는 것도 그래. 내가 뻔히 자고 있는데 그렇게 나와서 운동을 해야 되겠어? 당신은 너무 뻣뻣하고 유연하지 않은 것 같아. 여보, 아무리 그래도 일찍 일어나는 게 좋지 않아? 당신도 마찬가지지만 나도 평일에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일해. 그런데 주말이라고 해서 너무 늘어져 있으면 피로가 그런다고 풀릴까? 그래도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게 좋지 않겠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당신한테 제발 좀 움직이라고 압박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 나도 답답해서 그렇지. 당신은 아이 갖고 싶지 않아? 당신이랑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싶은데 서로 생활 패턴이 맞지 않으니까 언제 시도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한 거야? 당신이랑 나랑 벌써 결혼한 지 5년은 더 지나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도 언제 아이 갖냐고 얘기를 하고 이제는 좀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 아, 내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은 이런 게 아니라고. 역시 엄마 말을 들을 거 그랬나? 남편은 저와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환상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생각한 결혼 생활이 아닌 것처럼 말을 하기도 했죠. 특히나 시어머니 말을 들을 걸 그랬다고 얘기를 할 때면 마음속 깊은 곳부터 상처가 남는 듯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이런 태도가 너무나 어이가 없었어요. 사실상 남편의 생활 패턴에 맞추려고 했던 것은 남편이 아니라 저였기 때문이었죠. 저는 남편이 하는 게임도 하기도 했고 시간을 맞춰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노력을 해도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나서 저를 마치 엄마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왜 오늘은 밥을 한 끼도 안 먹었어? 뭐 시켜라도 먹지 그랬어. 나 오늘 약속 있어가지고 늦는다고 그랬잖아. 어머님한테 나 없어서 밥 못 먹었다고 얘기를 했어? 아까 어머님이 나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엄청 뭐라고 하시더라고. 남편 배 쫄쫄 굽는데 나보고 너무 밖에서 나다니고 있는 거 아니냐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정말 깜짝 놀랐어. 아, 엄마한테 얘기했지.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전화가 왔길래 한 거야. 그래서 당신한테 밥 차리고 가라고 했잖아. 근데 밥도 안 챙겨주고 그냥 나가놓고서는 뭐가 놀랍다는 거야? 당신은 주부 아니야? 주부면 설거지도 해야지. 집안일도 다 알아서 척척 해야 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생활만 하는 거야? 뭐? 내가 무슨 내 생활만 했다고 그래. 솔직히 말해보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야? 나는 그래도 당신이랑 생활 패턴을 맞추려고 게임도 하고 늦잠도 자고 했는데 솔직히 당신은 나를 위해서 어떤 걸 하고 있는데? 당신은 생활 패턴을 바꿔보려고 노력이나 했어? 난 당신 엄마가 아니야. 왜 매번 밥도 차려줘야 하고 집안일도 다 해야 해? 남편은 저를 엄마로 생각하는 듯이 같이 맞벌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밥은 무조건 제가 차려야 하고
집안일도 대부분 제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런 태도는 당연하다고 말을 했고, 시어머님 역시 이런 남편의 말이 맞는다고 말을 하셨죠. 그런 시댁 식구들 중에서 유일하게 제 편이 되었던 것은 시아버님이셨습니다.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는 자리면 누구보다 제 편을 많이 들어주셨죠. 엄마, 아빠, 지은이 봐봐요. 이렇게 맛있는 엄마 반찬을 한 번도 배우러 안 왔다니까요. 주말마다 엄마가 반찬 배우러 오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다 무시하고 엄마랑 아빠가 좀 뭐라고 좀 해봐요. 원래 이런 건 시부모님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은이는 무슨 자기도 돈 벌고 일하니까 집안일도 나눠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에이, 그래도 여자랑 남자랑은 다르잖아요. 그렇지. 우리 성규 말이 맞지? 남자랑 여자는 애초에 다른데 무슨 같이 돈 버니까 나눠서 하라는 거니? 성규 아빠도 평생 집안일 손에 한번 잡아본 적 없다. 그거 다 여자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남자한테 시키는 게 어디 있니? 얘 지은아, 너 안 되겠다. 이제부터 쉬는 날에 여기 와서 집안일 좀 배우고 가. 너는 네 엄마가 이런 것도 안 가르쳤니? 여보,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지은이도 평일 동안 힘들게 일하고 오는데 집안일 누가 하면 어떻다고 그래? 그리고 당신은 주부로서 생활을 했고 지은이는 직장인인데 주부의 역할까지 하기는 어렵지 않겠어? 성규 너도 그렇다. 이런 자리에 네 와이프 지적하면 되겠니? 그래도 가장 네 편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지은아,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우리가 가족끼리 너무 애정이 두터워서 그런가 보다. 사돈어른은 안녕하시니? 혼자시라 사돈어른도 많이 적적하시겠구나. 지은이 네가 자주 들여다보고 시간도 보내고 그러렴.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니? 네, 아버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안 그래도 엄마가 이번에 많이 외로워하셔가지고 한번 내려갔다 오려고요. 저희 임신 준비도 하고 있어서 이참에 내려가서 엄마 얼굴도 보고 기운도 받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시아버님은 누구보다 저를 응원하고 아껴주셨습니다. 시아버님은 남편을 정말 아끼고 소중하게 대해주셨고, 그런 아들이 선택한 아내였기 때문에 저에게도 항상 귀중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시모와 남편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점점 날이 갈수록 극심해졌습니다. 결혼을 원하던 남편이 맞았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심해졌죠. 그래서 그런가 임신을 아무리 시도해도 잘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시도했는데도 잘 되지 않아서 남편과도 자주 다퉜죠. 아니,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임신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당신 병원 가서 검사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진짜 괜찮은데 당신한테 이상이 있는 게 분명해.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피임도 안 하고 매번 노력하는데 임신도 안 된다고 하니 말이 안 되잖아. 다음에 시간 좀 잡아서 불임 검사 좀 해봐. 당신한테 이상이 있을 거야. 임신은 무슨 나 혼자 해? 임신이 안 되는 건 다 여자 탓이냐고. 왜 검사를 나만 해야 한다고 단정하는 거야? 검사를 할 거면 나도 해야 하지만 당신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자신감으로 자기한테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냐고.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가서 불임 검사도 해보고 알아보자고. 아, 내가 이런 얘기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나 당신 만나기 전에 전 여자친구랑 임신했었어. 전 여자친구랑 임신했는데 그때 너무 어려가지고 지웠거든. 이것만 하더라도 내가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야? 내 정자는 건강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임신이 안 되는 건 분명 당신 탓이니까
검사 좀 해봐. 뭐? 지금 당신 나 말고 다른 여자랑 임신을 했었다고 말을 하는 거야? 거기다가 아이까지 지웠다고 하는 거고? 아니, 이런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할 수 있어? 나 정말 너무 황당하다.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할 말 못할 말 가려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전 여자친구랑 임신을 했었다고 그렇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해? 아니, 지금 임신했다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랑 만나기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랑 임신을 했다는 건데, 이게 뭐가 이상한데? 그리고 그때는 바로 20살이라서 아이 낳고 키우는 게 더 무모한 거 아니야? 어쨌든 그때랑 지금이랑 뭐 나이 먹은 것 말고는 별반 달라진 거 없는데, 그렇게 따지면 내 정자는 이상이 없는 거 아니냐고. 이미 지나간 과거인데 뭘 어쩌겠다는 거야? 자꾸 이런 거에 꼬투리 잡지 말고 지금을 생각해야지. 왜? 불임일까봐 찔려? 저는 남편의 말에 너무나 황당했어요. 결국 이전에 만났던 여자친구와 임신까지 했었고 아이까지 지웠던 걸 말을 한 것이었죠. 황당해하는 저를 보고는 오히려 말을 돌린다면서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말을 했어요. 저는 검사를 해보았지만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스트레스가 심해지니 생리불순이 생기는 것 같다며 듣게 되었죠.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시댁에서는 제가 불임인데 시집을 보냈다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시모는 불임인 딸을 시집 보냈다면서 엄마에게 매번 따지기 시작하셨죠. 아니, 사돈. 아무리 그래도 제 기능 못하는 따님을 시집 보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자라면 응당 임신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딸도 출산을 해보셨던 분께서 이것도 확인을 안 하고 시집을 보내신답니까? 아무튼 바깥 양반 없으셔가지고 불쌍해서 받아주었더니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치십니까? 사돈은 이미 알고 계셨죠? 아니, 사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희 딸아이가 검진을 받아보니 그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하는데요. 사돈께서 잘못 들으신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희 딸 임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완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희는 저희 아들 이세도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 아들이 결혼을 하려고 했던 이유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서도 있고요. 그런데 불임인 딸을 시집 보냈다니 제 억울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거기다가 이미 사돈은 알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야 몇 년 전에 임신도 했던 경험도 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아이는 불임의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사돈, 저희 돈 보고 결혼시키려고 하신 거죠? 따님 불임인 거 다 아시고도 결혼시키려고 하신 거 아니냐고요? 저 이거 가만 못 있습니다. 저 8억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그깟 임신이 뭐라고 8억까지 위자료 청구를 한답니까? 그리고 불임 아니라고 검사상 나오지 않았나요? 이미 결과로도 저희 딸 불임이 아닌 거 나왔는데 어떻게 또 그렇게 말을 하십니까? 저한테 그러는 건 참겠는데 우리 지은이한테까지 이렇게 압박을 하셨나요? 그건 저도 절대 참을 수 없습니다. 결국 저희 두 사람의 이혼에는 시댁과 친정의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혼의 이유가 누구에게 있든지 간에 양가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시어머니는 지독하게 저희 엄마에게 압박을 해왔어요. 불임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를 결혼시킨 거라면서 폭언을 일삼았고 매번 그런 소리를 들으시면서 제가 걱정할까봐 마음속으로 감내하던 엄마는 결국 속병을 얻으시게 되었습니다. 속병이 한번 생기고 나니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졌고 결국 저희 엄마는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자 시모의 막말은 더욱 심해졌죠. 아이고, 너희 엄마도 참 웃긴다. 자기 거짓말한 거 들통나니까 속병이 나다니 너무 웃기지 않니? 예, 너도 이거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니? 우리 집안 잘 사는 거 알고서 며느리로 들어오면 편하게 살겠다 싶어서 온 거 아니냐고. 너희 엄마는 바로 위자료 청구한다고 하니까 덜컥 겁나서 속병 생긴 거 아니냐고. 어머님, 저희 엄마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도 그런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어머님이 저희 엄마에게 계속 전화해서 압박하셨잖아요. 8억이나 위자료 청구하겠다면서 어머님 하시는 변호사들 많다고 협박하셨잖아요. 제가 모를 줄 아세요? 됐습니다. 저도 이런 집구석에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을 것 같네요. 뭐가 되었던 저 더 이상 성규 씨랑 살 수 없을 것 같네요. 예, 말은 바로 해야지. 네가 성규랑 못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성규가 너랑 못 산단다. 임신도 안 되는 애가 그것마저 속이고 결혼까지 했는데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데 어느 누가 좋다고 하겠니? 너희 엄마도 결국 거짓말한 거 들통나니까 그렇게 가신 거야. 아휴, 아무튼 모전 여전이라고. 너도 똑같은 거 같구나. 지금이라도 우리 성규 곁에서 떨어져 준다고 하니 고맙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저는 시댁에 대한 정도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분쟁이 끝이 나고 저는 남편과의 관계가 마무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사건은 이혼 후에 발생하게 되었죠. 어느 날 이혼을 하고 나서 저에게 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엄마가 어릴 적 후원을 해주었던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였어요. 부잣집으로 입양을 가서 지내고 있던 중에 보육원으로 찾아갔다가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꼭 저를 만나야 된다면서 찾아오게 된 것이었죠. 그 아이는 자신의 친부와 친모의 사진이라며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사진 속에는 시어머님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아이는 저에게 자신은 지금 입양을 갔고 다른 곳에서 살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친모라는 사람 때문에 자신을 후원했던 분께서 스트레스를 받고 병을 얻어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소문이 보육원에서 듣게 되었고 저를 꼭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했어요. 깜짝 놀랄 소식을 듣고 나서 저는 바로 그 아이의 사진과 함께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네가 여긴 웬일이니? 그리고 이 아이는 누구야? 혹시 너 우리 아이랑 결혼하기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았던 거니? 그래서 임신도 안 되고 불임이었던 거야? 아니,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했다니? 너 혹시 이혼 다 마무리되고 이제 와서 사실 꺼내겠다 그런 거 아니지? 그런 거라면 마음 쳐봐라. 우리는 너 다시 받아줄 생각조차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데 어머님, 기억 하나도 안 나시는가 보네요. 아이 보면 바로 기억을 하실 줄 알았는데 기억을 지워버리셨나? 어머님, 리무진에서 내린 저 아이 좀 제대로 봐주세요. 얼굴이랑 이런 거 좀 자세하게 봐주시라고요. 어머님,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지 않으세요? 어머님 왜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13년 전에 낳으신 아들이잖아요. 뭐? 내가 무슨 아이를 낳았다고 그래? 그리고 나는 성규 낳고 나서는 아이 가진 적도 낳은 적도 없는데 무슨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냐고? 그리고 너, 네가 누군데 나보고 너를 낳았다고 말을 하니?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네. 기억 안 나세요? 하긴 낳고 나서 바로 버리셨는데 기억이나 나실까 모르겠네요. 김상철 씨는 기억나시죠? 이 아이 아빠인데. 어머님도 잘 아시는 분 아니신가요? 이 아이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김상철 씨가 돌아가시면서 보육원으로 가서 자랐고요. 평생 부모님 사진 가지고 다녔다고 하는데 이 사진 속 여자 어머님 아니세요? 저희 엄마가 이 아이 보육원에 있을 때 후원을 해줬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결혼식 사진 보여줬더니 거기서 어머님을 봤다고 하네요. 자기 생모라면서 저를 찾아왔는데 진짜 기억 안 나세요? 시어머님은 제가 데리고 간 아이가 누구인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 아빠 이름을 시어머님께 알려드렸죠. 그랬더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 시어머니의 외도로 인하여 낳은 자식이었어요. 13년 전 아버님은 해외 근무로 나가신 상태셨고 어머님께서는 상간남의 아이를 임신해 출산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알아본 결과 시어머님께서는 그분과 13년 전이 아닌 무려 30여 년 전에 만났었던 것이었죠. 상간남은 시어머님의 첫사랑이자 동네 오빠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동네에서도 양아치로 유명한 사람의 아이를 가졌지만 결혼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 그쯤 선을 봤던 시부에게 임신을 했다고 해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남편도 시부의 아들이 아닌 상간남의 아들이었죠. 시모는 결혼 후에도 줄곧 상간남을 만나다가 13년 전까지 임신을 했던 것이었어요. 아이를 지우는 시기를 놓치게 되면서 그대로 키우고 낳아서 입양을 보냈는데 상간남이 이 사실을 알고 아이를 데리고 와 키웠던 것이었습니다. 아니야. 얘 내 아이 아니라고. 여보, 오해해요. 저 당신 말고 만난 사람 없다는 거 알잖아요. 저 지은이 요망한 것이 자기 이혼했다고 복수하려고 이상한 누명을 씌우는 거라고요. 여보, 제발 이거 믿지 마세요. 어떻게 13년 전에 아이를 낳았는데 제가 그걸 모르는 척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미 40대였고 그때 임신을 하기 어렵다는 거 당신이 잘 알잖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당신 정말 이 아이의 엄마인 거야? 13년 전이라면 내가 해외에 있을 텐데 그럼 그때 다른 사람이랑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서는 다른 사람한테 그런 독한 말을 했던 거였어? 떳떳하시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세요. 그거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게 저한테 불임이라면서 엄마한테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시고는 결국 돌아가시게 하고서 이까지 일로 저에게 요망하다고 하세요? 억울하시면 간단하게 유전자 검사해 보세요. 그거면 친자인지 아닌지 나오잖아요. 아, 여기 아이 말고도 어머님 아들인 성규 씨도 같이 해야 되겠네요. 무슨 소리야? 내가 유전자 검사를 왜 해? 내가 이렇게 떳떳한데 그런 거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이런 말 나오는 거 자체가 너무 불쾌하다. 없는 이야기 네가 꾸며서 지어낸 거 아니니? 어떻게 이런 황당한 말을 해? 여보, 얘 말하는 거 하나도 믿지 마.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너 말로 사람 죽이겠다 정말? 그렇죠. 말로 사람 죽이겠죠? 어머님, 지금은 이해하시려나 모르겠네요. 저희 엄마는 사실도 아닌 것 때문에 스트레스로 세상을 등지셨는데, 그래도 어머님은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니까 저희 엄마가 받은 스트레스만큼은 안 받으시겠네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밝혀내야 하니까 꼭 유전자 검사 받으시길 바랄게요. 야,
너 이거 뒷강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네 엄마는 거짓말쟁이고 나는 거짓말한 거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해? 거짓말하니까 스트레스 받아 죽은 거 가지고 이런 일로 이따위 복수를 한다고? 너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제가 던진 폭탄은 시댁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저를 찾아왔던 아이뿐만 아니라 남편 모두 시아버님의 자식이 아님이 밝혀지게 되었죠. 결국 시어머님과 남편은 시아버님에게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나에게 미안하다면서 연락이 오기도 했어요. 그때 당시 시모의 말만 믿고 자신도 저희 엄마와 제가 작당 모의를 하고 자신과 결혼을 하게 한 것이라 생각을 했다면서요. 당신 그때 정말 미안했어. 생각해보면 당신한테 결혼하자고 했던 건 나였는데 그때는 왜 당신이 나랑 결혼을 하려고 했다 생각했는지 모르겠네. 장모님도 그때는 당신이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 왜 그랬는지 몰랐지만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 나도 그렇게 믿고 싶었나 봐. 당신 상처받았던 건 생각도 못하고. 이제 와서 우리 엄마 그때 받은 스트레스에 비해서 당신 엄마가 받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엄마가 오죽 힘들었으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내 곁을 떠나겠냐고. 그때는 내 말 하나도 안 들어놓고서는 이제 와서 이렇게 후회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당신이랑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는 제발 영 끊자. 미안해. 아빠가 더 이상 자기는 자식이 없다고 하셔. 그때 엄마가 당신이랑 장모님한테 모전 여전이라고 했던 거, 그거 결국에는 엄마 얘기 아니냐면서 아빠가 엄청 화를 내셨어. 엄마가 싹싹 빌고 있는데 받아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 당신이 한번 아버지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안 될까? 아버지가 그래도 당신은 이뻐했잖아. 내가 왜? 당신 집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아버님이 아무리 날 이뻐하셨다고 해도 당신 자식이 아닌 사람의 아내인 며느리가 이쁠까? 내가 이뻤던 건 당신 자식의 아내였기 때문이지. 남의 자식 아내라서 이뻤던 건 아니라고. 제발 정신 좀 차려. 당신이나 당신 엄마나 정말 황당하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실을 숨겼던 건 당신 엄마인데 왜 죄 없었던 우리 엄마가 벌을 받아야 했는데? 그거 알면 이렇게 뻔뻔하게 연락 못하지.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아버지한테 연락 좀 해줘. 다 오해였다면서 말만 해주면 내가 당신한테 평생 잘할게. 이렇게 부탁할 테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주라. 역시나 모전자전이라고 피는 못 속이네. 그걸 어떻게 오해라고 얘기를 하니? 거짓말쟁이라면서 우리 엄마 모욕할 땐 언제고. 난 당신 엄마랑 같지 않아서 거짓말 못해. 그러니 그렇게 힘들면 당신이 직접 아버지 찾아가서 싹싹 빌던가 해. 남편은 한 번만 자신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달라며 부탁을 해왔지만 저는 그 부탁을 들어주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을 했어요. 어머님은 저희 엄마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셨고 그 때문에 엄마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병을 얻게 되었는데 정작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평생 하고 살았던 어머님은 고작 이혼으로 끝났다는 것이 처음에는 만족스럽지 않았죠. 그래도 평생 시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편하게 사셨던 시어머니와 남편은 시아버지와 연이 끊어지고 난 후에 어렵게 살고 있다고 해요. 지금껏 아무런 일도 해보지 않으셨고 부유하게 사셨던 시어머니의 씀씀이를 남편 혼자서는 감당하기 버거웠던 것이죠. 종종 남편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때의 벌을 조금씩 받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떠나고 나서 저는 이 세상에 가족이라곤 저 혼자밖에 남진 않았지만
언젠가 엄마를 만나게 된다면 엄마 덕분에 잘 살 수 있었다고 고맙다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에 사는 45살 남자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40살 먹도록 제대로 된 사랑 한 번 못했고 여자친구라는 걸 만들어 본 적 없는 시골 총각입니다. 20대 후반부터 아버지가 하는 농사일을 물려받아서 읽었고 지금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알부자라는 소리까지 달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서 여자가 주변에 없는 것에 불편한 점을 못 느꼈고 그저 내 할 일 다 하면서 잘 먹고 잘 자면 그게 좋은 것 아니냐며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뿐인 자식이 이런 모습이라서 속상하셨겠죠. 그래도 농사 지으면서 그동안 익혔던 농업 기술 같은 것들을 귀농하시는 분들이나 농사를 지으려는 젊은 사람들에게 전수해주면서 선생님이라는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재산도 어느 정도 있고 세상 살기 힘들 정도로 못생긴 것도 아닌데 딱 여자만 없어요. 솔직히 지금 와서 큰 바람은 없지만 혹여나 집신도 제 짝이 있다는 말처럼 어디선가 제 짝이 있다면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은 생각은 있죠. 하지만 그게 제 뜻대로 쉬운 게 아니라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저에게도 결혼을 할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 제 기가 막힌 사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버지는 어머니와 결혼을 하시고 소 한 마리로 시작해서 현재는 저와 함께 농장을 2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마리가 넘는 소들을 키우며 아버지의 길을 물려받은 셈이죠. 그러나 어머니는 이런저를 항상 못마땅해 하셨고 물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고 끔찍하게 사랑하시겠지만 다 큰 아들이 장가도 안 가고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까만 얼굴로 동네를 다니는 꼴을 보면 속이 타들어 가셨겠죠. 어머니와 다툰 그날도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몇 안 되는 젊은 농사꾼들도 잘만 가는 결혼을 왜 저만 못 가냐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늘 그 문제로 다투셨어요. 이리 나와봐. 너 이게 뭔 줄 아냐? 월봉댁 막내 아들 장가 간다는 청첩장이야. 내가 오늘 그 집 갔다가 얼마나 개쪽을 당하고 온 줄 알아? 뻔히 내 처지 알면서 어찌나 자랑을 해대던지. 내가 월봉댁 금연상을 확 엎으려다 참고 나왔다. 네가 그 막내 아들보다 빠지는 게 뭐가 있어? 재산이 없기래 못나기래. 농사 짓겠다고 고향으로 내려온다고 할 때 내가 혀를 깨무는 일이 있더라도 너를 말렸어야 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인 거 알지? 잘 다니던 대학 졸업하고 현석이 하고 싶은 일 하게 해줬으면 얘가 지금 이 꼴로 여기 있겠냐고. 어디 가서 사장님 소리 듣고 있겠지. 아유, 속 터져. 또 내 탓이구만. 농사 짓는 게 뭐가 어때서? 당신은 자꾸 애를 잡아. 아직 제 짝을 못 찾은 것뿐이지. 성급해 하지 좀 마. 당신도 처녀 때 내가 밭에서 일하는 것 보고 반에서 시집 온 거라며. 때 되면 현석이가 알아서 장가 가겠지. 왜 가만히 일 잘하는 애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그래? 똑똑한 젊은 여자들 100명 와봐. 그래도 우리 아들이 제일 잘났지. 당신은 며느리가 들어오면 남들처럼 시어머니 행색 하고 싶은 거 아냐? 내가 그 속을 모를 줄 알고 사람이 그러면 못 써. 시어머니 소리 못 들으면 어떻다고 하나뿐인 아들을 매일 잡고 그래? 당신은 현석이가 불쌍하지도 않아? 이 양반이 도대체 누구 편이야? 이 시골에 누가 나이 많고 농사꾼에 시집을 와? 요즘 젊은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 그러지 말고 이참에 외국 며느리라도 괜찮으니까 한번 만나보자.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발 좀 그만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가 자꾸 그럴수록 힘만 들어요.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당장 어떻게 안 되는 일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결혼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네가 안 움직이면 나라도 움직여서 며느리 데려올 거야. 죽기 전에 꼭 며느리 보고 갈 테니 그런 줄 알아. 부모님은 항상 장가 문제로 다투셨고 늘 불효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외국 여자를 만나는 건 싫었고 엄연히 존중받아야 할 제 권리였습니다. 동네 분들이 알게 모르게 주선해준 맞선을 몇 번 본 적은 있었어요. 하지만 상대분이 절 마음에 들어하면 제가 그분에게 마음이 가지 않았고 제가 마음에 들면 상대 쪽에서 퇴짜를 놓기 일쑤였습니다. 그렇다고 까다롭고 눈이 높은 편도 아닌데 휠이 꽂히는 사람을 만나기 힘들더라고요. 어머니는 도끼를 단단히 품으셨고 결국 일을 내고 말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시내 병원에 약을 받으러 가시는 어머니가 그날따라 저녁이 돼서도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병원에 가서 절대 늦게 돌아오실 분이 아니시고 전화도 안 받으셔서 아버지와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도 연락이 되지 않는 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하려는 찰나 마당으로 하얀 택시가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클락션을 눌러대는 택시가 요란하게 집 마당으로 들어섰고 어머니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며느리 본다고 했지? 이 녀석아, 내가 귀한 손님을 모셔왔는데 이렇게 문 앞에만 세워둘 거야? 당신은 왜 멍청하게 서 있어? 아무튼 이 집 남자들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어서 택시비 내고 와. 어머니는 젊은 여자를 택시에서 내리게 했고 저와 아버지만 남기고 그 여자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택시 기사분은 택시비를 달라며 외쳤고 아버지는 급하게 택시비를 지불하셨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서로 눈빛만 교환할 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고 어머니는 마치 딸처럼 그 여자에게 지극정성이셨어요. 엄마, 누구신데 이 밤중에 손님을 데리고 오셨어요? 전화라도 하면 시내로 나갔을 텐데 연락도 없고 이게 무슨 난리예요? 내가 좀 바빴어. 아가씨, 배고프지? 내가 밥 차려줄 테니까 밥 먹고 이야기해. 우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어머니는 한밤중에 저녁상을 차렸고 어색한 침묵 사이로 저희 가족과 여자는 밥상에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낮에 병원을 가셨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순간 앞에 앉은 여자분이 안쓰러웠습니다. 병원 가서 약 타고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이 아가씨가 눈앞에서 소매치기를 당한 거야. 내가 40년만 젊었어도 그 도둑을 찾는 건데 지금 세상에도 좀도둑이 있더라니까. 가방을 다 잃고 서 있는데 너무 가여워서 차비를 빌려준다고 했지. 그런데 아가씨가 인성도 참 바르게 컸는지 내가 민망하지 않게 정중히 괜찮다고 거절하는 거야. 그렇게 서로 헤어졌는데 엄마가 촉이 좋지 않니? 아무리 생각해도 아가씨가 눈에 너무 밟혀서 안 되겠다 싶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아가씨를 찾는데 역시나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거야. 이 엄마가 또 그냥 나올 수가 없어서 같이 차나 먹자고 터미널에 있는 카페로 갔어.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용돈 좀 지어주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이 아가씨가 내 손을 잡더니 고맙다면서 가는 데까지 짐을 들어주겠다고 하는 거야. 그렇게 터미널로 오는데 아가씨가 당장 잘 곳도 없고 핸드폰도 없어서 연락할 사람이 없다지 뭐니.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가자고 해서 이렇게 오게 된 거지. 아가씨, 걱정 말고 오늘은 푹 자고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해요. 어머니의 황당한 말을 듣고 있자니 밥도 안 넘어가더군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집에 데리고 온 어머니를 이해가 가지는 않았지만 여자분의 상황이 난처한 것 같아 보이기는 했어요. 나이는 35살이라며 자신을 소개하는 여자는 집은 김해인데 면접을 보고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었고 집까지 오는 건 실례인 줄 알지만 그날 면접을 엉망으로 보고 우울한 기분에 도둑까지 맞고 자신이 너무나 초라했다고 하면서 안 좋은 생각까지 했었다고 해요. 여자분은 어머니가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라면서 차 마시자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자기는 곧장 바다나 강이 있는 다리로 올라갔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자분은 35살이 될 동안 제대로 된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다면서 이번에 모든 것을 걸었는데 면접을 엉망으로 받고 나이도 많고 경력도 없다는 면접관의 말을 듣자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초라했다는 거예요. 밥상에 앉아있는 가족 누구도 쉽게 밥이 넘어가지 않는 순간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여자는 시내에 나가 핸드폰을 개통했고 시내에 데려다주고 헤어져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는 번호도 안 물어보고 뭐 했냐면서 면박을 줬어요. 솔직히 마음에 들었던 건 사실이라 번호라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부담이 갈까봐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모내기철이 다가왔어요. 농사는 모두 다 맡아서 했기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한창 모내기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고 모든 일을 중단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온 손님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현서가? 글쎄 도연이가 고맙다면서 온 거 있지? 세상에나 이런 아가씨를 요즘 어디서 구하니? 내 며느리 삼고 싶네. 어머, 어머니 며느리 하면 되죠. 무슨 걱정이세요? 저도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있으면 결혼 당장 할 수 있겠어요. 자상하시고 배려심도 많으시고 처음 뵀을 때 어머니같이 너무 좋았거든요. 실은 제가 부모님이 없어요. 다들 일찍 돌아가시고 언니 한 명 있는데 서울에서 가정 꾸리며 잘 살고 있어서 혼자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예쁜데 남자친구가 없어? 아이고 잘됐다. 너만 괜찮으면 우리 현석이 어떠니? 얘가 농사밖에 몰라서 여자를 몰라. 그래도 내세울 거라고는 소랑 땅밖에 없다. 너 밥은 절대 안 굶길 거고 호강시켜줄 능력 되니까 우리 아들 한번 만나봐. 내가 정말 잘해줄게. 친구처럼 지내는 며느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니, 도연아. 어머니와 도연 씨는 누가 보면 모녀 사이인 줄 착각할 정도로 잘 맞았고 늘 붙어 다니기 일쑤였어요. 집에서 잠을 자는 건 물론이고 농사일도 거들면서 마치 식구처럼 생활했습니다. 이웃들도 모두 결혼식만 안 했지 도연 씨와 저를 부부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 소리가 싫지는 않았고 점점 마음이 가게 되자 어머니와 상의 끝에 프로포즈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김없이 농사일도 거들고 어머니 말동무도 해주러 도연 씨가 집에 왔고 어머니는 데이트를 하고 오라며 거들었어요. 어제 밤새도록 어디를 가야 할지 고민한 끝에 배를 타고 돌섬을 관광시켜줘야겠다는 마음으로 데이트 신청을 했고 도연 씨도 콧바람 쐬고 싶다며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돌섬에 도착하고 서로 둘레길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도연 씨도 저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시내에서 헤어지고 다시는 볼 일이 없을 인연이었는데 도연 씨는 집으로 돌아가도 저와 어머니가 자꾸 생각이 났고 기억을 더듬으며 저희 집을 찾은 거였다고 말했어요. 저만 괜찮으면 저희 집에서 함께 살고 싶다고 했고 속으로 환호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렇게 아무 조건도 안 보고 저를 진심으로 대하는 여자는 처음이었어요. 아무 대가도 없이 묵묵히 농사일도 도와주고 몇 달간 도연 씨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순간 도연 씨에게 급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마치고 돌아온 도연 씨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표정이 좋지 않아 제가 다 겁이 났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도연 씨,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좋지 않은데요. 어떡해요, 현석 씨. 서울에 있는 언니가 교통사고가 났대요. 지금 중환자실인데 많이 다쳤나 봐요. 형부가 당장 수술을 들어가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다고 형부도 다쳐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큰 사고인가 봐요. 너무 갑자기 일어나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무섭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가족이라고는 언니밖에 없는데 저 어떡해요? 수술비가 얼만데요? 우선 사람부터 살려봐야죠. 돈 걱정은 말고 언니 수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세요. 급한 대로 우선 제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런데 서울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는데 농사일도 한창 바쁜데 어떻게 자리를 비워요. 우선 돈부터 보내놓고 수술 마치면 그때 가보죠. 여기 일손도 부족하잖아요. 하늘에서 이런 천사를 보내줬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나본 여자들은 농사 일이라 하면 칠색팔색했고 손에 흙 묻히기 싫어했는데 도연 씨는 다른 여자들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껴주고 싶었고 1,000만 원을 언니 수술비로 보냈습니다. 소 몇 마리 팔면 목돈은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이 정도 되는 남자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3년을 함께 지냈고 결혼식은 도연 씨가 원치 않았기에 하지 않았어요. 당시 하나뿐인 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자기만 즐겁게 웃으면서 식을 올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피로연으로 식을 대신했죠. 서로 합의하에 혼인신고만 하며 살기로 했어요. 도연 씨가 온 이후로 농사일은 더 늘어났고 재산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한 번은 도연 씨가 어디서 나무를 심으면 돈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 후로 나무를 사서 밭에 심고 몇 년 후 다시 되파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농사를 안 짓는 빈 땅들이 많았기에 나무를 심기로 동의했고 좋은 값에 나무들은 팔렸습니다. 도연 씨는 다 자신의 안목 때문이라고 나무로 번 모든 수익을 달라고 했지만 그동안 땅을 사서 진 빚들이 있어서 빚을 갚는 데 쓰기로 했어요. 그 바람에 도연 씨는 한 달 동안 삐져 있었고 기분을 달래기 위해 차를 한 대 뽑아줬어요. 시내로 나가려면 하루에 1시간마다 있는 마을버스를 타고 30분을 돌아서 나가야 했지만 차로 가면 15분 안에 시내를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차가 생기자 좋아하는 도연 씨를 보니 제 마음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차로 인해 저희는 매일 싸우기 시작했어요. 예전보다 농사일을 돕지 않고 매일 시내로 나갔고 밤이 돼서야 돌아오는 일이 많았어요. 세월이 흐를수록 처음에 만났던 도연 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낯선 여자가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시골 생활이 답답할 수 있으니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시내 나가는 것까지 당신 눈치, 어머님 눈치를 봐야겠어? 나 할 만큼 했잖아. 잠깐 시내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오는 게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거야? 어머님이 뭐라 하시면 당신이 막아줘야 할 거 아냐. 당신 하나 믿고 여기서 사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이 동네에 내 친구가 있기를 해? 말동무가 있기를 해. 죄다 외국인 여자들의 어머니 친구분들 뿐이잖아. 이게 사람 사는 꼴이니? 농사일밖에 모르고 내가 뭘 원하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냐고. 나 좀 내버려둬. 지금 한창 바쁠 때잖아. 그래도 겨울 되고 농사일 없을 때는 내가 많이 신경 쓰는데 당신이 요구하는 게 너무 크다는 건 생각 안 해? 농번기 끝나면 한 달이고 2달이고
서울에 있는 언니한테도 보내주고 나도 해줄 만큼 해주잖아. 이제 부모님도 농사일 하시면 안 되니까 우리가 맡아서 다 해야 해. 시내 나가서 놀 시간이 어디 있어? 당신이 양보 좀 해줘. 일만 하는 소처럼 나를 보내? 이러면 나 현석 씨랑 못 살고 이럴 바엔 우리 분가하자. 어머니도 당신도 내가 시내 나가 있는 거 보기 싫으면 시내에 집 한 채 해줘. 나도 여기 이제 지긋지긋해. 시골 생활 이제 더는 하기 싫단 말이야. 그렇게 다툰 후 도연 씨는 다음날 언니한테 가겠다며 짐을 싸고 집을 나갔습니다. 물론 제가 따라가서 잡아오는 게 맞는데 3년 동안 3달에 한 번, 길게는 6개월에 한 번씩 짐을 싸서 서울로 가는 여자였습니다. 꼭 서울로 가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다퉜고 며칠 처형의 집에서 쉬다 오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집으로 내려와 한동안은 잠잠했어요. 이번에도 역시나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고 가끔 돈이 필요하면 보내주고 달래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길게 머물러야 할 것 같다면서 처형의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바쁜 농사일 탓에 찾아뵙지도 못했는데 도연 씨가 언니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했고 때마침 처형의 전세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집을 알아봐야 한다며 몇 달 더 머물기로 원했습니다. 예쁜 가정을 꾸리며 사는 언니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면서 3천만 원을 빌려주자고 했고 조금 망설이기는 했지만 홀몸도 아니고 이사갈 집만 구해주고 내려오겠다는 말에 마음이 약해져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바쁜 농사일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일만 했고 가끔 문자로 카드 쓰는 내역이 날라오면서 도연 씨는 자신이 잘 살아있음을 알렸어요. 하루는 면사무소에 들려 서류를 뗄 일이 생겼고 재산 농지원부를 뗐는데 농가 구성원을 보자 뭔가 이상했습니다. 세대원 항목에 부모님과 저밖에 없는 것이었고 서류에는 도연 씨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입니다. 농사일로 바쁜 탓에 도연 씨가 도장과 민증을 받아서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혼자 시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게 해서 미안해했던 적이 있었고 당연히 되어 있겠지 했는데 그 사실을 바보같이 2년이 돼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봤고 역시나 배우자에 도연 씨의 이름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당장 전화를 해서 도연 씨에게 따졌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은 너무나 황당했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당신 혼인신고 했어? 내가 서류를 뗄 일이 있어서 지금 면사무소에 왔는데 우리 가족관계 증명서에 왜 당신 이름이 없는 거야? 분명 혼자 가서 혼인신고하고 왔다고 했잖아. 이건 명백한 사기야.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어떻게 혼인신고를 안 하고 2년 동안 숨길 수가 있어? 이래놓고 끝까지 숨기려고 한 거야? 당장 집으로 내려와. 누구한테 명령이야? 난 뭐 할 말 없어서 당신 말 다 듣고 있는 줄 알아? 다짜고짜 이게 무슨 억지야? 혼인신고를 안 한 게 뭐가 그렇게 화낼 일이라고 이 난리야.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지. 그리고 미쳤어? 당신 같은 사람하고 혼인신고를 하며 그 깡촌에서 살 여자가 어딨어? 나 하나 됐으니까 3년을 버틴 거야. 당신이랑 살면서 내 인생 허비했으니까 그동안 해줬던 돈은 그 시간으로 퉁쳐. 솔직히 내가 너무 아까운 결혼 아니었어? 나도 어디서 배울 만큼 배웠고 당신한테는 과분한 여자였지. 3년 정도 그런 여자랑 산값 치고는 꽤 괜찮은 거야. 그리고 어디다 소리를 쳐? 소리칠 사람은 나라고. 그 많은 시골 땅 사서 뭐 하려 그러니? 내 명의로 하나만 해달라고 했는데도 콧방귀도 안 꼈으면서 뭘 믿고 당신하고 살겠어.
우리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고, 나 이제 당신이랑 안 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다시는 전화하지 마. 그제서야 이 여자가 날 작정하고 속였구나 알게 됐습니다. 당장 부모님께 뭐라고 알리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누구한테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수도 없는 일이고 바보같이 제가 당한 것이니까요. 농사일은 잡히지도 않았고 그 여자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도연 씨의 남은 짐들을 뒤져보는데 사진 하나가 서랍에서 나왔어요. 처음 본 남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최근 사진 같았고 남자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부모님께는 처형 집에 당장 다녀오겠다고 안심을 시켰고 내일 아침에 출발하려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잠은 오지도 않고 하루빨리 버스 시간이 가까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날을 꼬박 세고 첫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5시간 반을 달려야 하는 먼 길이지만 당장 그 여자를 만나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손에는 처형한테 농산물이나 쌀을 보낸다며 적어놓은 택배 보냈던 주소가 들려 있었어요. 우선은 그 주소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처형의 집이라고 한 곳은 이미 이사를 갔는지 아무리 배를 눌러봐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고 몇 시간을 계단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옆집 아줌마를 만나고 이 집에 부부가 사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사를 갔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분명 도연 씨와 내연남이었을 테고 피가 거꾸로 흐르는 기분이라는 말뜻을 알겠더라고요. 이제 어디서 그 여자를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갖다 바친 돈이 아깝기도 했고 앞으로 상처를 안고 사실 부모님을 생각하니 면목이 없었습니다. 큰 욕심 없이 아들 하나 잘 사는 것 그거 하나 보고 싶으신 분들이었는데 이렇게 배신을 때리다뇨.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서 근처 모텔을 일주일 잡고 그 여자를 찾기로 했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핸드폰 가게에 가서 위치 추적 같은 걸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죠. 당연히 될 일이 없었고 그때 문자 하나가 날라왔습니다. 카드 사용 문자였고 강남의 한 미용실이었어요. 그 여자는 습관적으로 제 카드를 썼고 경황이 없던 저는 카드를 정지시킨다는 걸 깜빡했습니다. 결국 그 여자의 덜미가 잡혔고 당장 잡으러 갔습니다. 미용실을 찾아 들어가서 여자의 사진을 보여주자 이곳 단골이라며 가끔 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직원에게 사은품 받아가시라는 고객 문자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돈을 주자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며 직원은 성의 있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가 마지막 행사라는 말도 남겨달라 했고 여자가 당장 올 수밖에 없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용실 건너편에 편의점 간이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한참을 기다리는데 만삭의 산모가 눈에 들어왔고 시골에 있는 출산을 기다리는 암소가 생각이 났습니다. 따로 수의사를 부르지 않고 제가 출산하는 소들의 새끼를 다 받았던 터라 곧 출산할 소 때문이라도 하루빨리 그 여자를 잡아 시골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산모가 가던 길을 멈추고 갑자기 배를 움켜잡는 게 아니겠어요? 다리를 보니 젖어 있었고 양수가 터진 듯 보였어요. 도와줘야 할지 말지 망설이는데 아무도 산모를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없었고 그때 미용실로 들어가는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산모를 두고 미용실로 들어가려는데 소리를 지르며 산모가 길거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여자를 잡는 것보다 우선 이 산모를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컸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산모를 부축했습니다. 진통이 시작됐는지 산모는 제 머리를 잡고 소리를 질렀고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자는 저를 보고 손에 든 사은품을 떨어뜨리고 도망쳤어요. 제정신이 아닌 산모처럼 저 또한 제정신이 아니었고 어떻게 산모를 따라 병원까지 오게 됐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산모는 분만실로 들어갔고 병원 측은 제가 남편인 줄 알고 대기하라고 했습니다. 산모 가방을 보니 핸드폰이 있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놀란 상대방은 당장 병원으로 가겠다 했고 얼핏 오빠 가지마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속으로 든 생각이 이 집도 고달프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산모와 아이가 불쌍했어요. 나 같으면 임신한 아내를 두고 절대 바람 같은 건 피지 않을 텐데 왜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는 꼭 한쪽의 피해자가 나와야 하는 건지 씁쓸했습니다. 화목하게 잘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고통의 소리를 내고 있는 분만실의 저 여자와 제가 별반 다르지 않는 피해자 같았어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남편이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멀쩡하게 생겨놓고는 바람을 피다니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남자는 저에게 너무나 감사하다며 어떻게 살해를 해야 할지 고개만 몇 번을 숙였습니다. 괜찮다고 아내분에게 제발 잘해주시라는 말을 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뒤를 돌아서는데 그렇게 찾아 헤매던 여자가 제 앞으로 걸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 얼굴을 가렸습니다. 오빠, 그렇게 가면 어떡해? 호텔방에서 혼자 있는 거 싫다 했잖아. 병원은 왜 온 거야? 어디 아픈 거야? 그렇다고 날 두고 가면 어떡해? 나 방금 누구 만났는지 알기나 해? 시골 뜨기가 글쎄 나 찾으러 서울까지 왔다니까. 그 사람이 나 찾으면 우리가 그동안 사기친 돈부터 달라고 할 거 아냐. 빨리 이 사람 도장이랑 민증으로 집부터 사야 하는데 그 안에 나 잡히면 우리 계획 다 물거품으로 사라져. 내가 이 짓을 왜 하는지 알지? 당신이랑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 하루빨리 당신이랑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싶단 말이야. 근데 왜 자꾸만 피하는 거야? 넌 지금 이 상황을 보고도 모르니? 오늘 내가 너 보러 가려고 했던 건 우리 사이 끝내려고 한 거잖아. 그 돈 몇 푼 가져와서는 나도 이제 네 비유 맞춰주기 힘들다. 내가 형부 노릇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그리고 여기 무슨 병원인지 모르겠어? 산부인과잖아. 지금 저 안에서 내 와이프랑 아이가 있다고. 이제 네 갈 길 가라. 그동안 즐거웠고 너도 쿨한 게 좋다며. 우리 쿨하게 헤어지자. 같이 즐겨놓고 나보고 책임지라 하지 말고. 뭐야, 유부남이었어? 그동안 날 감쪽같이 속인 거야? 이 나쁜 자식아. 어떻게 네가 나를 속일 수가 있니? 내가 그동안 너한테 마음 주고 몸 주고 돈 주고 한 게 얼만데 어떻게 감쪽같이 나를 속일 수가 있어? 버르지만도 못한 놈아. 내 인생 책임져 이 나쁜 놈아. 나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 네 마누라한테 다 말할 거야. 내가 나 혼자만 당할 줄 알아? 그래서 너는 안 돼. 와이프가 이 사실 다 알고 나 용서해 준 거야. 내가 잠시 미쳤고 오늘 다 끝내려고 만난 거였어. 네가 아무리 와이프를 만나고 우리 가족을 깨려 해도 소용없어. 난 이제 정신 차렸고 앞으로 평생을 내 와이프랑 아이만 보면서 살 거야. 그냥 장난에 불과했다고. 와이프도 마음에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 우리 와이프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발끝도 못 쫓아와. 그리고 이분 아니었으면 와이프랑 아이랑 길에서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남자는 또 한 번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그 모습을 본 여자는 기겁을 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그 여자의 정체를 알았고 역으로 내 연남에게 사기를 당한 거니
이런 상황이야말로 자업자득인 걸까요? 여자를 보자마자 할 말도 정리할 것도 많았는데 모든 것을 눈앞에서 보니 이 여자가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저런 여자를 사랑했다는 제 자신이 용서가 안 됐을 뿐 이 자리를 서둘러 나왔어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여자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뺨이라도 날리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참았어요. 현석 씨 정말 미안해. 나 다시는 현석 씨 배신 안 할 거야. 내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자기도 알 거야. 나 한 번만 봐주라. 우리 같이 내려가서 농사 지으면서 어머님 아버님한테 효도하면서 잘 살아보자. 내가 미쳤었나 봐. 당신 같은 착한 사람을 두고 나쁜 마음을 먹었잖아. 아까 그 남자는 나한테 그냥 스치는 바람 같은 정도였고 봤잖아. 얼마나 매정한지. 내가 그런 사람하고 미쳤게 결혼할 생각을 했다니. 당신 같은 좋은 사람을 두고 어머님 아버님은 잘 계시지? 장난해? 그냥 보내줄 때 조용히 가는 게 당신 신상에도 좋을 텐데. 내가 당신 손을 잡는다면 법원에 가는 일밖에 없을 거야. 신고하기 전에 내 눈앞에서 꺼져. 이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되니 내가 아쉽나 보네. 그리고 다시는 우리 부모님 앞에 나타나지 말고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오늘 너도 느낀 게 많을 거라 길게 얘기는 하지 않을게. 네가 나한테 사기친 그대로 너도 당했잖아. 그래서 나는 아쉬울 것도 없고 속이 다 후련해. 어디 가서 또 사기친다면 분명 넌 또 당할 거야. 그게 순리라는 거야. 서울에 올라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눈앞에서 사기를 당한 것을 보자 나와 똑같은 기분이었을 거라는 생각에 분노가 가라앉았어요. 신고를 안 한 건 지금도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해서 떼인 돈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저와 제 부모님이 받은 상처는 그 돈으로도 치유가 되지 않을 텐데요. 계속 얽히는 게 싫었고 서울에서 경남 마산까지 가는 5시간 반의 시간 동안 모든 걸 다 잊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시골로 내려가는 버스 안이 처음 서울로 가는 시간보다 빨리 느껴졌고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처음에 사연을 올릴까 말까 혼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치부를 공개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속에 있던 이야기를 터놓으니 조금은 후련하네요. 아직 부모님은 자신의 가짜 며느리가 처형집에서 지내는 줄 알고 곧 이혼할 거라는 말만 흘렸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며느리 얼굴 한번 보고 하자는 부모님의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직 부모님의 말에 대한 답은 하지 않았어요. 물론 언제까지 피한다고 답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 속은 타들어만 가네요. 부모님이 언젠가는 아시겠지만 최대한 상처를 덜 받게 해드리고 싶어요. 따끔한 충고도 조언도 달게 받겠습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